2026년 4월 1일, 인류는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다시 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온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르테미스2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포효하며 솟구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았죠. 반세기 이상 만에 처음으로 인간이 직접 탑승한 우주선이 달 근처로 돌아가는 가슴 벅찬 귀환이었습니다. 생중계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마치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황량하고 원시적인 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수십 년 전 첫 달 탐험 시대의 먼지 속 깊이 묻혀있던 어두운 미스터리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16호 임무 도중 달 착륙선으로부터 정확히 6km 떨어진 산비탈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구가 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외롭고 고독한 장소였죠. 찰스 듀크 우주비행사는 로버를 세우고 멈춰서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각진 블록들로 쌓아올린 328피트 높이의 거대한 벽이 이전에 어떤 것도 건설된 적 없는 이 세계에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휴스턴 관제센터에 간단하고 정확한 말투로 이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관제센터는 30초 동안 완전한 침묵을 지켰고 그 후에야 계속 진행하라는 짧은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듀크가 그날 직접 찍은 사진들은 단 한 장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9세가 된 지금 그는 마침내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인류가 반세기 넘게 달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게 만들었는지 그 진실된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찰스 듀크. 찰스 듀크는 1966년 나사에 합류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그 역사적인 순간, 미션 컨트롤룸에서 닐 암스트롱을 직접 안내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그에게도 자신의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폴로 16호 임무였죠. 그와 지휘관 존 영은 1972년 4월 16일 우주선을 타고 날아올랐고 달 표면에서 무려 71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 대부분의 승무원들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던 셈입니다. 착륙 지점은 데카르트 고원, 달의 고대하고 험준한 지역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준비하던 연구진들은 용암이 흐르고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지역이라고 확신했으며, 그래서 화성암과 현무암 같은 물질을 발견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달의 내부 여력사를 밝혀줄 핵심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듀크와 영이 실제로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모든 과학적 예측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화산물질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운석 충돌의 강렬한 압력과 열로 만들어진 충격 강력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형은 불규칙하고 암석 파편들로 뒤덮여 있었으며 거칠고 날카롭고 혹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착륙 지점의 기본 지질학이 완전히 잘못 이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의 모델이 데카르트 고원의 근본적인 물리적 원리에 대해 이렇게 틀렸다면 그들의 필터가 아직도 잡아내지 못하는 다른 문제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원본 영상이 보여주는 것. 아폴로 16호 임무의 생생한 원본 영상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듀크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카메라 프레임 밖에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장면들이 포착되죠. 그러면 존 영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떨리며 들려옵니다. 찰리, 괜찮아? 듀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멀고 어떤 훈련도 준비시키지 못한 무언가를 애써 받아들이려는 듯했습니다. 녹음 기록에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임무 후 보고서에도 단 한 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듀크는 그 후 40년 동안 그 경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경 마침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bend 그의 back like 증언은 this and 나사의 hold on 공식 to the 설명을 core and look 단순히 up, 도전하는 and there 수준을 it 넘어 was. It was 완전히 beautiful. 뒤집어 버렸습니다. Half Earth. We were 가장 half 먼저 주목할 moon. 것은 빛이었습니다. 달의 햇빛은 대기가 없어 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순백색이어야 합니다. 기본 물리학이죠. 그런데 듀크는 때때로 푸른색과 보라색을 보았다고 합니다. 장비나 바이저의 반사가 아니라 빛 자체가 색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압 환경에 대한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는 이온화된 분자 질소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에는 희박한 외기권이 존재하고 분자들이 탄도 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데카르트 지역에 국지적으로 질소나 다른 기체가 집중되어 있었다면 태양 복사가 이온화를 일으켜 발광 효과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달이 공식 기록이 주장하는 만큼 화학적으로 완전히 불활성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달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소리가 전혀 전달될 수 없는 진공 상태에서요. 음조와 주파수, 때로는 조화롭고 선율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고 깊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영에게 돌아서서 너도 들려? 라고 물었고 영은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공에서는 음파가 전달될 수 없으며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우주복의 물리적 구조뿐일 텐데 듀크의 설명은 단순한 진동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하고 인식 가능한 음조로 그들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왜곡 현상이 있었습니다. 듀크는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에 집중하다가 우주복 시계를 확인하면 20분이 흘렀는데 주관적으로는 겨우 2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5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죠. 영 역시 정확히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표면에 머무는 내내 그들의 시간 감각은 미션 시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기억 연구에 따르면 청각과 시각 신호가 고스트레스 환경에서 내부 시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듀크가 묘사한 것은 그런 정상적인 지각 변화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재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감각. 휴스턴도 서로도 아닌 거대하고 의식 있는 무언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압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감. 그리고 그 느낌은 그들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해치를 봉인하고 떠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상 현상들은 하나하나가 믿기 힘들 정도로 특별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색깔의 빛, 진공에서의 소리, 휘어지는 시간, 지켜보는 존재.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수십 년 동안 깊이 조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 구조물들. 아폴로 16호의 두 우주비행사, 듀크와 영은 달 착륙선에서 약 3.7마일, 그러니까 5.95km나 떨어진 능선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 하늘에는 지구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죠. 오직 그들 둘과 달 탐사 로버, 끝없이 펼쳐진 잿빛 황무지와 날카로운 지평선만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지시받은 대로 지질 샘플을 모으는 것이었지만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 고든 선들, 너무 정교한 각도들, 자연이 만들 수 없는 분명히 의도된 기하학적 형태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광경에 듀크는 영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죠. 벽처럼 솟은 구조, 단단한 기초, 두꺼운 달먼지로 뒤덮인 각진 블록들. 그러나 그것은 운석 충돌도 지질학적 현상도 그들이 배운 어떤 자연 과정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진 무언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블록들은 지질학이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균일함을 띠고 있었고 침식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방식으로 조립되어 있었어요. 듀크는 그 길이를 약 328피트, 즉 100m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양쪽 끝은 표면 아래로 사라져 있었고
수백만 년 동안 달이 천천히 삼켜버린 듯 잔해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입문 내내 듀크가 계속 느꼈던 그 이상한 색의 빛이 이곳에서는 훨씬 더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 빗무리가 구조물 표면을 스치며 주변 빛과 교감하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전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 조화로운 소리도 이제 훨씬 크고 가까이서 울려 퍼졌습니다. 듀크는 라디오를 켜고 휴스턴에 침착하지만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기하학적인 형태들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는 약 328피트입니다. 지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듀크와 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듀크가 다시 불렀죠. 휴스턴, 들리십니까? 여전히 침묵. 20초, 그리고 30초가 흘렀습니다. 모든 순간이 철저히 계획되고 감시되는 우주 임무에서 30초의 통신 두절은 영원처럼 길고 무거웠습니다. 이는 결정 과정이 갑자기 멈춰버린 상태, 통제팀이 상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그 순간의 동결을 뜻하는 것이었죠. 마침내 휴스턴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통제된 상태였어요. 아폴로 16호, 계획대로 선의 활동 샘플 수집을 계속 진행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달에 인공 구조물이 있다고 보고한 두 우주비행사에게 내려진 유일한 지시였죠. 추가 질문도, 흥분도, 놀라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냉정하고 무감정한 말투뿐이었습니다. 328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건축 구조물을 단순한 샘플 수집 활동으로 축소시켜 버림으로써 나사는 대중에게 공개될 위험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기밀 연구자료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부인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보관하는 이 이중성은 나사가 달의 미스터리를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듀크와 영은 그 구조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블록들의 클로즈업, 하늘을 배경으로 한 구조물 전체의 와이드샷,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찍은 맥락 사진들까지. 휴스턴이 명령을 반복하기 전에 서둘러 담아낸 소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들은 단 한 장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듀크는 수십 년 동안 나사에 그 사진들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매번 달라졌어요. 기술적 이유로 기밀, 아카이브 이전 중 분실, 이미지 품질이 너무 낮아 공개 불가. 어떤 대답도 설득력이 없었고 모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2006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폴로 프로그램의 자기 데이터 테이프 700박스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폴로 11호 달 착륙 당시에 훨씬 선명한 슬로우 스캔 텔레비전 전송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사는 결국 1980년대 데이터 테이프 부족으로 인해 지워지고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거대한 실수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체계적으로 사라진 고해상도 자료가 달 표면에서 실제로 발견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기관적 필터링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깊은 시간. 그러나 그 구조물들의 형태 자체가 가장 마음을 뒤흔드는 부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우리를 전율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2019년 한 인터뷰에서 그 구조물들이 최근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듀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구조물들이 심하게 침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기가 전혀 없는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방식으로 닳아버린 흔적들이었죠. 달에는 바람 한 점, 비 한 방울, 어떤 기상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물들은 깊은 시간에 뚜렷하고도 강렬한 증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미세 운석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들로 가득 뒤덮여 있었는데 이런 흔적들은 우주로부터의 끝없는 폭격이 수백만 년,
어쩌면 수억 년 동안 쌓이고 쌓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진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조물들은 인류가 세운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자체가 태어나기 이전,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오래전, 최초의 도시들이 등장하기도 전, 우리 종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평원에서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능과 분명한 목적을 지닌 어떤 존재가 지구가 아직 인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조차 없던 원시 생물들만이 가득했던 그 아득한 시대의 달 위에서 건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듀크에 따르면 나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일반 대중이 결코 알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찰스 듀크가 달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곳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홀로 안고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같은 먼 세계를 밟았거나 그 궤도를 돌았던 동료 우주비행사들의 따뜻한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여러 명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나사의 공식 기록과 결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이야기들은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서로 만나 웃고 떠들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씩 공개 행사에 함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임무 보고서나 나사 보도 자료를 벗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그 믿기 힘든 순간들은 절대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듀크는 그들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아직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생 신뢰를 쌓아온 그들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직업과 명예를 걸고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늙어감에 따라 모든 것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살아남은 아폴로 우주비행사 대부분이 조용한 재회 자리에 모였습니다. 듀크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에게 깊이 새겨들어야 할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남자들은 각자 다른 임무, 다른 착륙 장소, 아폴로 프로그램의 다른 시기를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내용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임무도 달랐고 마주친 이상 현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가 달 위나 그 주변에서 나사가 단 한 번도 대중에게 밝히지 않은 무언가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명예가 진실보다 더 무거웠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이제 그중 몇몇이 용기 있게 공개한 말을 그들의 목소리로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달을 거둔 두 번째 인간, 버즈 올드린은 인터뷰에서 화성의 위성 포보스에 있는 거대한 석비 같은 물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즉각적이고 진지한 과학적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깊은 무게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드린은 결코 가벼운 추측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지한 조사를 말할 때는 그것이 진심 어린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14호로 달을 걸었으며 MIT에서 항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에드거 미첼은 임무 이후 점점 더 솔직하게 예계 지능의 실제와 정부들이 수십 년 동안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첼은 소문이나 추측에 기대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지식, 고위 인사들과 나눈 대화, 임무 후에 접한 기관 내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브랜드를 만들거나 주목을 받으려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자이자 군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아폴로 15호에서 동료들이 달 표면에 내려가는 동안 궤도를 돌았던 알워드는 후기 인터뷰에서 인류가 전통적인 역사책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인류의 기원이 이 행성 너머 어딘가에서 온 지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든의 표현은 정확하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은유나 상징도 없었습니다. 듀크가 조용하지만 강렬한 확신을 담아 전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명의 우주비행사가 이상현상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착각이나 극한의 스트레스 혹은 전례 없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두 명이라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을 왕복한 모든 살아남은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공식 기록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뚜렷한 패턴입니다. 그렇게 많은 독립적인 목격자들이 그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드러낸 패턴은 혼란이나 착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데이터이며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가 왜 멈췄을까? 아폴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공식 이유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산 압박은 분명한 현실이었죠. 1970년대 초반 정치 분위기는 대규모 재량 지출에 철저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막대한 자원을 빨아들이며 국내 반대 여론을 극도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닉슨 행정부를 안쪽부터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고 아폴로 11호 때 절정에 달했던 우주 탐사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은 후반 임무가 이어질수록 크게 식어버렸습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는 한밤중에 발사되었는데 불과 3년 전 첫 달 착륙을 위해 정규 방송을 중단했던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이번에는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과의 우주 경쟁은 아폴로 프로그램의 천문학적 비용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했던 핵심 이유였지만 이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 승리한 것이죠.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연설 이후 줄곧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그 구체적인 목표가 마침내 달성되었습니다. 후반 임무들을 버티게 했던 조직적 추진력은 원래 정치적 약속의 잔재일 뿐 새로운 명령이 아니었기에 정치 환경이 바뀌자 그 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크의 증언은 공식 설명 아래에 깊이 자리한 또 다른 층을 드러냅니다. 이는 예산과 정치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놓여 전체 이야기에 새로운 무게를 더합니다. 예산과 정치 이야기는 프로그램이 왜 끝나도록 허용되었는지를 설명할 뿐입니다. 듀크의 이야기는 왜 나사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지키려는 강렬한 저항이 없었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 직전에 서 있다고 믿는 조직에서 마땅히 기대할 지속적인 투쟁 없이 왜 그렇게 조용히 끝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를 가슴 아프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달이 듀크가 말한 그대로였다면 그곳으로 계속 가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표면으로 향하는 모든 임무는 더 많은 증거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 더 많은 이상한 경험들, 관리하거나 숨기거나 해명해야 할 우주 비행사들의 보고서들. 임무가 하나씩 추가될수록 달이 실제로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그 범위에 한 사람씩 더해질 때마다 폭로의 위험이 하나씩 커졌습니다. 결국 듀크 자신처럼 진실이 직업적 대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하고 입을 열 결심을 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 종료는 단순한 예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봉쇄 결정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아는 사람들의 범위를 선으로 긋는 행위였죠. 증거가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막아 아직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달을 지질학적으로 흥미롭지만 결국 황량하고 생명 없는 세계로 보는 공식 이야기가 모순되는 증거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어지기 전에 굳어지도록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듀크는 이것을 조직적 마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마비는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긴 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 선택을 내린 뒤 그 선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한 조직의 마비입니다.
그 선택은 알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비란 바로 그 선택 속에 영원히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서 벗어나는 어떤 길도 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발사체였던 세턴 V 로켓들은 은퇴의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인간을 달로 데려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축했던 모든 인프라는 용도가 바뀌거나 폐기되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온 우주비행사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고, 경험을 가슴에 품은 채 민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조직이 그들을 침묵하게 했던 무거운 압력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신뢰와 결과를 계산하는 개인적 판단이 그 자리를 대신해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그들을 계속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